옛 모습을 간직한 추억 속의 고향 개울가. 그곳에 가면 언제나 반가운 물고기가 있다. 수면 가까이 물이 지어다니는, 그래서 고무신 하나로도 쉽게 건져 올리던 작은 물고기, 바로 송사리다. 불과 4cm 남짓한 작은 몸집에 유난히 눈이 커 눈쟁이라 불리던 송사리는 작고 흔한 물고기였다. 마땅한 천적이 없어 그 숫자가 부쩍 늘고 있는 장구벌레. 이들이 우화해 모기가 되는데 이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이 바로 송사리다. 모기 유충을 발견하면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는 송사리. 이렇듯 송사리에겐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지나온 특별한 힘이 있다. 가을 추수가 한창이던 2001년 10월. 울산 오천마을 주민들은 배배기에 나설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때 아닌 모기떼의 극성으로 들녘에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다. 찬서리가 내렸건만 살갗을 파고들어 집요하게 피를 빠는 모기. 이런 모기떼의 기승에 들일을 하다가도 수시로 모기약을 뿌려야 하는 형편이다. 나는 얼굴이 꽉 붙어있고 여기 개미 메트로 막꽉 저간다 이거. 딴 데 사람들은 와가지고 요즘에 그 가을철이 이래 오는데 먹이 있다 하는 거 딴 데서는 좀 거짓말한 거지. 밤이 되면 모기는 더욱 극성을 부립니다. 불빛만 있으면 달려드는 모기떼 때문에 밤이면 주민들은 집안에 갇혀 지내기 일쑤다. 살충 등에 날아들어 하룻밤에 죽어나가는 모기만 해도 수십만 마리. 하지만 그 기세는 도무지 꺾이지 않는다. 모기 때문에 가축들도 잠을 못 이뤄 털이 빠지는 현상까지 생겼다. 그러다 보니 가축 사육을 포기한 농가가 한두 집이 아니다. 때 아닌 모기 소동으로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고향을 등지고 마을을 떠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오천마을의 모기가 들끓기 시작한 것은 마을 앞 개천에서 송사리가 사라진 것과 때를 같이 한다. 모기 발생지로 지목된 곳은 마을 앞 갈대밭. 갯벌을 간척하면서 생긴 8만여 평의 갈대밭은 바닷물의 유입이 끊긴 데다 인근 공단에서 폐수까지 흘러든다. 바닥은 시커멓게 썩어 악취가 진동한다. 그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 수치가 거의 100ppm 정도로 갈 정도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곤충이라든가 또는 그 어류 같은 건 전혀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수질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공장 폐수에 가까운 이런 수질에선 송사리와 같은 어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수중에는 모기 유충만 무리지어 있을 뿐이다. 모기 유충은 배 끝을 물 밖에 내밀고 호흡하기 때문에 이 같은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진 오천마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제 작업을 하지만 과연 모기떼의 극성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비교적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 유성천. 제멋대로 자란 물풀이 가득하다. 뱀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들이 유성천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수중으로 들어가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송사리다. 민물고기 중에서 가장 작은 어류로 알려진 송사리는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 천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수중에는 송사리를 노리는 천적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먹이 사슬에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함께 어우러져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는 유성천.
우렁이가 먹이 사냥에 나섰다. 우렁이의 먹이는 물풀이나 동물성 플랑크톤. 우렁이는 먹이를 먹으며 동시에 배설한다.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유성천의 폭군 물방개. 무리에서 이탈한 송사리는 물방개의 좋은 표적이 된다. 한순간에 물방개의 먹이가 돼버린 송사리. 물방개와 같은 강자가 살아가는 하천 밑바닥은 송사리에겐 위험지대다. 송사리가 주로 물 표면층에서 활동하는 것도 천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물풀이 우거진 물 표면은 송사리의 좋은 은신처다. 수초지대엔 먹이도 풍부하다. 수초에 붙어있는 동물성 플랑크톤은 송사리가 즐겨 먹는 먹잇감 중에 하나. 또한 송사리는 영양 염류까지 먹어치워 수중 청소부 역할을 한다. 물 표면층엔 송사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모기 유충의 서식처도 송사리와 같은 물 표면. 송사리가 출현하자 주랭랑을 치는 모기 유충. 하지만 송사리의 사냥 실력을 당할 재간이 없다. 송사리의 공격을 피해 물밑으로 달아나는 모기 유충. 그러나 결국은 송사리의 먹이가 되고 만다. 용케 송사리의 공격을 벗어난 모기 유충이 물 표면에 거꾸로 매달려 호흡을 한다. 아가미 호흡을 할 때도 있지만 배 끝에 또 다른 호흡기가 달려 있어 수시로 배 끝을 내밀어 바깥 공기를 마신다. 유충으로 생활한 지 14일째. 모기 유충은 껍질을 벗는 우화를 시작한다. 모기로 지상 생활을 하게 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모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유충 시기에 없애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환경 친화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이용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바로 천적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물속에 사는 모기 유충의 천적 가운데는 이런 어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중 모기 유충 구제에 가장 효과적인 어류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류를 이용한 모기 유충 구제 실험에 들어갔다. 실험은 그동안 모기 유충을 연구해온 부산 고신대학교 생물학과 이동규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모기 유충은 실험실에서 배양한 것을 이용했다. 실험에 사용할 물고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물고기인 미꾸라지와 송사리, 그리고 붕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금붕어로 했다. 먼저 1차로 모기 유충 20마리를 투입했다. 금붕어는 모기 유충을 깨끗이 먹어치웠다. 다음으로 같은 양을 미꾸라지에게 주었다. 미꾸라지 역시 5분 만에 먹어치웠다. 마지막으로 송사리에게 모기 유충을 투입했다. 송사리 역시 깨끗하게 먹어치웠다. 이번에는 먼저 동물성 사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모기 유충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붕어에게 모기 유충을 투입한 것은 그로부터 10분 후. 금붕어는 모기 유충을 쫓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사냥에 나서진 않는다.
바닥에 동물성 사료만 먹을 뿐이다. 미꾸라지 역시 사료만 먹고 있다. 붕어와 미꾸라지는 주로 수중 바닥층에서 살아가는 종이라 바닥에 있는 먹이를 더 좋아하는 것이다. 동물성 사료로 배를 채운 미꾸라지는 모기 유충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건 아래 송사리에게 모기 유충을 투입해 보았다. 그런데 송사리는 바닥의 사료는 외면한 채 곧바로 모기 유충 사냥에 나선다. 모기 유충을 쫓아 물밑에서 표면층까지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며 사냥을 하는 것이다. 사료를 투입한 후 24시간을 관찰한 결과 총 180마리 중 금붕어는 20마리, 미꾸라지는 45마리, 송사리는 150마리의 모기 유충을 잡아먹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모기 유충 구제에 어류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어류 중 송사리, 붕어, 미꾸라지가 모기 유충 구제에 효과적인데 그중 송사리가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2001년 10월) 중순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린다. 아침 기온은 제법 쌀쌀하지만 한낮의 유성천 수온은 5월 수준을 유지한다. 송사리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가 않다. 유난히 암컷의 배가 불룩하다. 배가 불룩한 것으로 보아 산란기가 임박했다. 송사리 수컷 역시 몸빛이 혼인색을 띠고 있다. 산란기의 수컷은 가슴 부위가 검어지고 배 지느러미가 검게 변한다. 수컷이 암컷을 쫓아다니며 구애를 한다. 서로의 배를 쳐서 자극하는 송사리.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도 수컷의 몸을 자극하는 게 확인됐다. 암수가 짝을 이루면 송사리는 산란을 마칠 때까지 서로의 몸을 자극하며 돌아다닌다. 송사리의 산란은 주로 동틀 무렵에 이루어진다. 드디어 산란이 시작됐다. 암컷은 먼저 나온 알을 생식공에 달고 다니며 작게는 2개에서 많게는 6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종을 보존하기 위한 암컷의 노력은 산란 후에도 계속된다. 생식공에 알을 달고 다니는 송사리 암컷. 이렇게 알을 달고 다니는 것은 천적의 눈을 피해 새끼를 안전하게 부화시킬 은신처를 물색하는 과정이다. 5월에서 7월이 산란기이지만 송사리는 빛과 온도만 맞으면 연중 산란이 가능하다. 다른 물고기의 경우에 보면 산란기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산란하는 걸로 끝을 맺는데 이 송사리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이즈가 작으니까 포란수 자체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산란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는데요. 그런 장점을 실험실에서 저희는 살려가지고 그 수온도 한 25도에서 27, 8도 또 빛의 주기도 13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로 조절을 해주면 매일 산란을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산란 후 송사리 암컷이 알을 달고 다니는 것은 6시간 정도.
그동안 알을 부착할 최적의 장소를 찾아 수중 곳곳을 돌아다닌다. 이 시기는 송사리들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가장 치열한 때다. 먼저 털을 확보한 송사리가 침입자를 쫓아낸다. 하지만 좋은 자리는 경쟁자가 많은 법이다. 이 시기 대부분의 침입자는 알을 부착할 은신처를 못 찾아 주변을 맴돌던 송사리들이다. 알을 부착한 장소의 안전은 새끼의 부화율로 바로 직결된다. 일찌감치 돌멩이에 알을 부착한 송사리는 그래서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쫓겨난 한 녀석이 수초지대를 맴돌고 있다. 순식간에 알을 부착하는 송사리. 송사리의 알 표면은 점액질로 이루어져 있어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한 번 부착된 알들은 떨어질 염려가 없다. 정작 알을 위협하는 것은 천적들이다. 송사리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가물치라든지 붕어든 데에서 이 먹이 송사리가 이 작은 고기가 난 알들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사리가 그런 육식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자기 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들, 주로 이제 수초 사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그 숨기게 되다 보니까 사실 산란할 때는 그런 장소를 잡아서 산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적어도 6시간 이상씩을 배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최적의 장소를 찾고 난 뒤에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된 것입니다. 수컷의 방사로 수정된 알은 빠르게 성장한다. 수정 후 1일째 각 기관이 형성된다.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은 머리와 귀. 수정 후 2일째 심장 박동이 시작된다. 수정 후 3일째 각 기관으로 하얀 피가 공급되고 눈에 망막 색소가 형성된다.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는 때는 수정 후 5일째부터. 이 무렵 심장과 내장 기관이 90% 가깝게 발달한다. 각 기관으로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때다. 수정 후 7일째가 되면 가슴 지느러미가 움직인다. 이로써 수중 생활에 필요한 기관은 모두 형성된 셈이다. 9일째 접어들자 눈에 망막 색소가 짙어진다. 수정 후 열흘, 마침내 새끼의 부화가 시작됐다. 새끼는 어미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알집을 뚫고 나온다. 막 부화한 새끼들은 한동안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 시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새끼들은 어미의 보호를 받으며 성어로 성장해 간다. 어미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것은 알에서 깨어난 지 약 한 달 후. 새끼들은 천적의 공격이 없는 물 표면층에서 어미가 그랬듯 본격적인 송사리의 삶을 시작한다. 빛과 온도만 일정하면 연중산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송사리. 몸집은 작지만 이렇듯 송사리는 뛰어난 종 보존 전략으로 대를 이어나간다. 민물고기인 송사리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살아가는 게 확인되었다. 강화군 성모도에는 18만 평에 달하는 염전지대가 있다. 바닷물이 유입되는 염전수로는 바닷고기들이 육지로 올라오는 징검이 된다. 바다에서 올라온 숭어 새끼며 새우도 이 수로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다.
학꽁치 새끼들도 염전 수로를 타고 육지로 거슬러 올라왔다. 그런데 학꽁치 무리 옆에서 떼지어 몰려다니는 민물고기가 발견됐다. 바로 송사리다. 이곳에서도 송사리의 활동 공간은 염전 수로의 표면층. 송사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은 이물질을 털어내기 위해서다. 하천에서와 마찬가지로 먹이 활동도 활발하다. 우리는 송사리가 살고 있는 염전 수로의 염도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35ppt로 나왔다. 바닷물의 염도와 같은 수준으로 민물의 70배에 달하는 염도다. 대체 민물고기인 송사리가 어떻게 이곳에 서식하게 된 것일까? 강화도 같은 경우는 한강물이 홍수가 됐을 때는 그 바닷물과 민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표층은 전부 민물로만 쭉 유지가 되는데 거기를 따라서 민물고기가 이동하다가 섬에 있는 민물이 만나면 그 하구를 만나면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동한 민물고기들이 많은데 송사리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특히 염분 내성이 다른 민물고기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섞이는 과정 중에 오랫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섬들에는 송사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물고기의 염분 내성을 알아보기로 했다.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연구진이 실험을 맡았다. 실험 어류로는 자연 하천에서 채집한 미꾸라지, 하천의 맑은 물에서 살아가는 줄납자로, 큰 강이나 호수 등지에서 서식하는 잉어, 유속이 완만한 곳에서 사는 긴몰개와 민물에서 채집한 송사리를 택했다. 각 실험조에 바닷물 농도의 염분을 투입한 지 5분 후 염분을 견디지 못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줄납자루다. 13분이 경과하자 긴몰개도 물 표면으로 떠올라 숨을 헐떡인다. 잉어가 비슷한 반응을 보인 건 27분 후. 그러나 50분이 지나도 송사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2시간 40분 후 송사리의 활동은 여전히 왕성하다. 실험 결과 잉어는 46분 후에 죽었고 다음으로 줄납자로, 긴몰개, 미꾸라지 순으로 죽었다. 오직 송사리만 5일 이상 생존했다. 민물에서 채집해온 송사리인데도 곧바로 바닷물 수준의 염도에 적응할 만큼 송사리의 환경 적응력은 뛰어났다. 송사리 같은 경우는 그 적어도 민물과 바닷물의 그 양쪽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 염분에 대한 적응력도 있고 또 민물에서 견딜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그 종 자체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적응해서 진화한 경우거든요. 청주시 가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무심천. 총 길이가 35km에 이르는 무심천은 상류지대의 인공 정비 구간과 하류의 자연 하천 구간으로 나뉘어진다. 심각했던 수질 오염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심천 상류지대는 깨끗해졌다. 2년 전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 생활 하수 유입을 차단한 후 생긴 변화다. 한때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무심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무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얼핏 보면 송사리와 흡사하다. 그러나 녀석은 송사리가 아닌 피라미. 사람들은 피라미와 같은 작은 물고기들을 송사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최고로 자란 송사리의 크기는 4cm 남짓하지만 피라미는 17cm, 붕어보다는 작지만 송사리의 4배 크기다. 취재진은 무심천 상류 지역에서 송사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많이 됐는데. 지금 잡힌 고기가 어떤 게 있었어요?
피라미도 있고 납자루가 상당히 많이 났었죠. 앞자리요. 모래무지도 있고 뼈리도 있고. 뜰이요. 네. 상당히 다양하게 서식하는 것 같아요. 무심천 상류 지역에서 발견된 물고기들은 모두 물살이 빠른 곳에서 살아가는 어종들 뿐이다. 송사리는 무심천 상류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송사리 같은 경우는 주로 서식하는 장소가 우리 고여 있는 장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농수로의 직선화라든가 또는 뭐 도시 주변에 흐르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시멘트 방벽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선화됨으로 인해서 유속이 빨라지고 또 송사리가 적당히 서식할 수 있는 수초가 많은 장소가 이런 게 사라지게 되니까 더불어서 송사리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몸집이 작은 송사리는 유속이 빠르면 물살에 떠밀려 생존이 힘들다. 무심천 하류는 콘크리트 제방으로 직강화된 도심 구간과는 달리 자연 하천이다. 자연 하천은 물살이 빠른 여울과 흐름이 느려져 물이 깊게 고이는 소로 이루어져 있다. 송사리가 발견된 곳은 하류의 수초지대. 물살의 흐름이 거의 없는 표면층에 물이 지어 있다. 그렇다면 송사리는 어느 정도의 유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유속에 대한 송사리의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에 들어갔다. 강릉대학 곽상덕 교수의 도움을 받아 유속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수조를 만들었다. 실험 어종은 피라미와 붕어, 송사리. 이 실험은 물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물고기들은 가슴 지느러미와 꼬리의 힘을 이용해 물기를 차고 오르는 본능이다. 먼저 피라미를 투입했다. 피라미가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초속 0.97m, 급물살에 해당하는 유속이다. 이 유속에서 20마리의 피라미가 모두 자유로이 이동했다. 피라미가 이동한 유속에 붕어를 투입했다. 물살을 거슬러 오르려고 애를 쓰는 붕어. 그러나 물살에 떠밀려 실패하고 만다. 다시 물살을 거슬러 오르려고 시도하지만 붕어에게는 역부족이다. 유속을 여울 수준인 초속 0.66m로 조절하자 붕어는 여유 있게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20마리의 붕어 모두 초속 0.66m의 유속을 무사히 통과한다. 마지막으로 송사리처럼 붕어가 통과한 유속에 송사리를 투입했다. 이동을 시도하는 송사리. 그러나 몸집이 작은 송사리는 여울 수준의 물살을 타는 것도 역부족이다. 물살에 떠밀리고 만다. 이번에는 물 흐름이 거의 없는 초속 0.02m로 유속을 조절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송사리는 물살을 거슬러 이동하는 데 성공한다. 결국 송사리는 물살 자체를 거슬러 오를 수 없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송사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이 빠른 물살임이 드러났다. 이번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송사리는 물살 자체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여울이나 유속이 센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시키고 농수로를 직선화시키는 것은
자연형 하천과 달리 유속이 빨라지게 됩니다. 결국 하천의 직강화와 농수로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직선화시키는 것은 송사리의 서식처의 파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콘크리트 하천과 직선화된 농수로는 순식간에 급물살로 바뀝니다. 물살에 약한 송사리에겐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붕어도 유속에 휩쓸려 다니다 죽은 채로 떠올랐다. 폭우가 지나간 콘크리트 하천이나 농수로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전국의 하천과 농수로가 정비되면서 송사리는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가 송사리를 떠나보내고 있을 때 일본은 송사리를 친숙한 물고기로 부활시켰다. 후지사와시의 시오닝다이 초등학교에는 송사리 연못이 있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송사리는 학교 연못에서도 잘 자랍니다. 아이들이 맡아서 스스로 관리하는 송사리 연못은 더없이 좋은 야외. だから結構黒っぽいでしょ、池黒いから。でもほら教室なんかで買ってると白っぽくなるでしょ。 송사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왜 모기가 없는지 아이들은 식교실이 아닌 연못에서 송사리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でこちらのメダカを教室で水槽に飼ったり卵を持って行って、大きく育ったりしながら生き物を愛おしく思うっていうんですか、とても好きになる、そういう気持ちを抱いてもらいたいのが一つなんです。 머리로 익힌 것은 쉽게 잊혀지지만 몸으로 느끼고 체험한 것은 어른이 된 후에도 기억하는 법이다. 이렇게 아이들은 교실에서 송사리와 함께 지내며 친구가 되어간다. 송사리는 일본에서도 한때 멸종 위기에 몰렸던 물고기다. 가나가와 희연의 멸종 위기 생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천과 농수로의 콘크리트 정비로 송사리가 급속히 사라져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것이 1980년대. 그로부터 20여 년 일본은 송사리를 되살려냈다. 송사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도쿄대학의 유전공학 연구실에는 일본의 전국 80여 곳에서 채집한 송사리를 키우고 있다. 송사리의 유전자 연구를 위해서다. 유전학과 생물학 분야에서 송사리가 연구 모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송사리는 민물고기 중에서 가장 작은 존재지만 어엿한 척추동물이다. 따라서 송사리 연구는 척추동물의 기본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사람의 유전자와는 어떻게 다르고 어디가 같은지를 밝혀내면 생물종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란색의 개량 송사리 연구도 자연을 이해하고 생명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쿄대학 유전공학 연구진은 송사리에게 방사선과 화학물질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있다. 사람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송사리의 유전자 변화가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유전자는 4만이다. 그중 지금까지 그 기능이 밝혀진 것은 1만여 개. 남은 3만여 개의 기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은 송사리를 통해 지금 사람의 유전자 기능을 밝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도쿄대학의 송사리 지놈 프로젝트, 송사리의 유전자 기능을 추리해 사람의 유전자 기능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メダカを使う理由はいくつもあります。まずメダカというのは魚類です。魚類というのは脊椎動物の基本形だと言われます。脊椎動物にはもちろん人、マウス、犬、猫、そういったものがたくさんいます。したがってメダカを研究するということは脊椎動物の基本を研究するということにつながるわけです。 일본 과학기술연구소 자이스트에서는 송사리를 이용해 환경 호르몬을 측정하는 수질 감시 장치를 개발했다. 송사리가 수질 환경 감시 장치 재료로 선정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어류 중 XY 염색체를 가진 실험에 유용한 종이라는 점. 둘째는 세대 교체가 빠르며 일정한 조건만 맞추면 대량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사리 수컷에게 환경 호르몬을 투여하면 수컷이 암컷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수컷 송사리가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하는 화학 물질에 노출되면 수컷에게는 없던 난황 단백질의 일종이 혈중에 나타난다. 수컷의 혈액 속에 있는 이 난황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면 송사리가 살던 수중에 유해한 환경 호르몬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밝힐 수 있다. 脊椎動物という中ではより人間に近いという考えられ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そういう意味でもですね、ああいう微生物を使ったりとか、ああいうそういうレベルの動物とは違ったより高等な生物を使った汚染のモニタリングの一つ、特に水の中でのそういう意味では使える一つの材料であると思ってますけども、いろんなメリットがあるわけです。 송사리를 이용한 환경 호르몬 측정 기기는 이미 상품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각 학교의 실험용 교재로 채택될 정도로 이 측정 기기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일본은 송사리를 세계로 수출까지 한다. 각종 물고기를 사육해 일본 전역은 물론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미와 주식회사. 이곳에서 송사리 양식을 시작한 것은 3년 전. 송사리는 빛과 온도만 맞춰주면 연중 산란하기 때문에 번식도 손쉽다. 미와에서 생산되는 송사리는 연간 500만 마리. 주로 실험용으로 팔려나간다. 数がそうですね、国内の500万匹のうち、50万匹、1割ぐらい当たりますかね、それが海外向けとしてアメリカを中心にヨーロッパ、アジアに輸出されています。 판매용 송사리는 크기와 상태에 따라 엄밀한 분류를 거쳐 출하된다. 이 회사의 연간 송사리 판매량은 3,600만 원,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수출용은 송사리가 장시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포장을 한다. 산소를 주입해 밀봉하면 출하 준비는 완료된다. 이렇게 포장된 송사리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 아시아 각지로 팔려나간다. 우리나라의 각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송사리도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송사리의 가치에 주목해 일찍이 연구를 시작한 곳이 있다. 전북대학교 생명과학. 이곳 어류학 실험실에서는 송사리의 염색체 분석을 통해 한반도의 옛 지형을 알아내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송사리 연구에 몰두해온 김익수 교수는 지난 85년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송사리가 두 종류임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중국 송사리와 일본 송사리가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그 종류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백두대간 서부 지역의 송사리와 동남부 지역의 송사리를 채집해 조사를 한 결과 크기와 염색체 수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백두대간 동남부 지역의 송사리는 서부 지역의 송사리에 비해 크기가 다소 크고 염색체 수도 한 쌍이 많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위치에 서식하는 한국 송사리는 크기와 염색체 수도 일본 송사리와 동일하다. 대륙과 가까운 위치에 우리나라 서부 지역의 송사리는 중국 송사리와 일치한다. 이는 두 종이 과거에는 한 조상에서 나왔다가 지형이 갈라질 때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한 종으로 알려져 왔었는데 이걸 염색체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두대간 서부에 있는 우리나라 서부와 중국 대륙에 나타나는 송사리는 염색체가 46개에 이어서 대륙 송사리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동남부 지역과 일본에 나타나는 송사리는 염색체 수가 48개가 되어서 종래의 송사리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형의 형성과 이 송사리의 분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송사리의 생태 지리적 분포는 한반도의 옛 지형을 유추하는 단서가 된다. 지금의 모습이 형성되기 전 먼 과거에는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가 한반도와 이어져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돼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듯 송사리는 우리나라 생성의 비밀을 밝히는 생태 지리소로 한반도와 오랜 세월 그 생명을 함께 해왔다. 그동안 뛰어난 종 보전 전략으로 한반도의 환경 변화에 적응해온 송사리. 그런데 그 송사리가 최근 들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대전 외곽의 한 하천. 물살의 흐름이 거의 없어 송사리가 서식하기 좋은 곳이다. 그러나 수중은 오염 물질이 켜켜이 쌓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수질 오염이 심각한 여기서도 송사리는 용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검은 반점이 온몸에 퍼져 있어 하나같이 이상한 모습이다. 대체 무슨 까닭인가? 우리는 정밀한 관찰에 들어갔다. 송사리는 기형에 가까웠다. 아가미에는 혹이 나 있었고 검은 반점은 몸통은 물론 꼬리 지느러미까지 번져 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송사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어류한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자극에 대한 방어로서 분비하는 건데, 지금 아가미 쪽에 그건 아가미 필라멘트 그쪽은 어류한테는 상당히 그 호흡이라든가 어떤 삼투압 조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그쪽으로 멜라닌 색소가 많이 침착됐다는 거는 지금 아가미 쪽 아니면 뭐 아가미 쪽에 그런 멜라닌 색소가 침착됐다는 거는 전신적으로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우리는 기형 송사리가 발견된 하천 수질을 정밀하게 조사해 보기로 했다. pH 농도를 측정한 결과 강산성에 가까운 9.26 ppm이 검출됐다. 이 정도의 농도면 생명들이 살아남기 힘든 수치다. 이 일대는 대전 노은지구의 50만 평 택지 조성을 위한 대형 교과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그렇다면 공사 현장에서 독성 물질이 흘러나온 것일까? 시멘트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강산성의 시멘트를 섞은 물이 그대로 방류되어 기형 송사리가 발견된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 같은 수질에선 송사리가 기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문제의 하천을 다시 찾았을 때 기형 송사리마저 사라졌고 그 자리는 온통 모기 유충이 차지하고 말았다. 송사리가 없어진 하천은 모기 유충의 천국이 돼 있었다. 오염된 하천 주변에서 모기가 들끓는 것은 송사리 같은 모기 유충의 천적을 벼랑 끝에 내몬 결과다.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저수지 매립이 시작됐다. 고기를 잡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곳에서 대를 이어 살아가던 송사리도 이제 곧 저수지와 그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 드디어 물빼기 공사가 시작됐다. 이제 송사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송사리의 서식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우리는 송사리를 떠나보내고 있다. 종이 사라지는 것은 쉽지만 자연에서 한 번 없어진 종은 특별한 노력 없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송사리는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비록 작고 볼품없지만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송사리.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송사리의 서식처를 알게 모르게 파괴해왔다. 송사리를 떠나보내고 지금 우리는 힘겹게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